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이 들고 온 이상한 냄비입니다. 남편이 들고 온 이상한 냄비. 어느 작은 마을에 공부밖에 모르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책 속에 얼굴을 파묻고 집안일은 어찌되든 아무 관심이 없었다. 이러니 불쌍한 건 아내라고. 종일토록 일하고 또 일하고 심지어 꿈속에서까지 일하는 꿈을 꾸었다. 이런 공부벌레 남편을 모시고 사느라 아내는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느 날 아내가 밭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후두둑 쏟아졌다. 선비의 아내는 하던 일을 멈추고 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아침에 집을 나올 때 마당에 널어놓은 보리쌀 생각이 난 것이다. 선비의 아내가 비를 맞으며 헐레벌떡 달려오니 아니나 다를까 마당에 널었던 보리쌀이 모조리 비에 쓸려가 이미 흔적도 없었다. 화가 난 선비의 아내는 푸념을 하기 시작했다. 비가 오면 밖을 좀 내다봐야지 그냥 있는 양반이 어디 있어요? 양반이랍시고 비가 오든 말든 책만 읽을 거예요? 나도 이제 더는 고생을 못하겠으니 돈을 벌어오세요. 선비는 머리만 긁적일 뿐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는 더 크게 소리치며 말했다. 이제 먹여 살리든지 굶겨 죽이든지 당신 마음대로 해요. 나도 이제 혼자 죽어라 일만 하진 않을 테니. 선비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돈을 벌러 나섰지만 허구한 날 책만 보던 선비가 도대체 무슨 재주로 돈을 벌겠는가? 그는 그냥 무작정 걷고 또 걸었다. 선비는 정처 없이 길을 걸었다. 얼마나 갔을까? 커다란 연못이 나왔다. 선비는 물빛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잠시 쉴 요량으로 잔디밭으로 가다가 메마른 논바닥에 올챙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마치 살려달라는 듯이 꼼지락거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저런, 저것도 생명인데 죽게 생겼구나. 올챙이를 가엾게 여긴 선비는 손바닥으로 떠서 모두 연못에 집어넣었다. 올챙이들은 고맙다는 듯이 꼬리를 치며 물속으로 들어갔다. 선비는 흐뭇한 마음으로 그곳을 떠나 정처 없이 길을 걸었다. 어디서 무엇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얼른 돈을 벌어 집으로 가서 다시 공부를 해야 할 텐데. 선비는 늘 이런 생각을 하며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녔지만 돈은커녕 그날 밥을 얻어먹기도 힘들었다. 봄에 왔던 제비들은 정든 땅으로 날아가고 기러기떼가 날아들기 시작했다. 그걸 보자 선비는 집이 그리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돈을 벌지 못할 바에는 집으로 가서 아내의 일이나 도와주면서 틈틈이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선비는 그 길로 집을 향했다. 가을 해가 유난히도 짧았다. 선비가 집을 떠나올 때 들렀던 올챙이를 살려준 연못가에 오자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달빛이 연못 위를 은은하게 비추어주고 이따금 옆에 있는 감나무에서는 낙엽이 한 잎, 두 잎 떨어져 연못 물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 선비는 온종일 걸어 다리도 아프고 피곤해서 옆에 있는 잔디밭에 주저앉았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다. 이런 밤이면 물가에 앉아 시라도 한 수 지으며 서서히 물가를 거닐고 싶었다. 그러나 선비는 피곤해서 팔베개를 하고 누워 별을 바라보며 지금쯤 아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겼다. 그때 선비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발밑에서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던 것이다. 선비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러자 달빛 아래 개구리떼가 웬 작은 냄비를 질질 끌고 오는 게 아닌가. 선비가 이상한 일도 다 있다고 생각하려니까 개구리들이 엎드려 넙죽절을 하고는 물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그건 언젠가 살려준 올챙이들이 자라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가져온 것이었다. 선비는 이게 뭐지 하며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 냄비를 챙겨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한 선비를 본 아내는 더 화가 났다. 헌 냄비 하나 달랑 들고 왔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선비는 피곤한 나머지 대꾸도 않고 벌러덩 드러눕더니 배가 고픈지 참다 못해 한마디 했다. 먹을 것 좀 줘. 쌀도 이제 한 줌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것으로라도 밥을 해줘. 여태까지 무엇을 했기에 쌀 한 대 못 가져오고 겨우 헌 냄비 조각이에요. 쌀이 없는데 냄비로 뭐 할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마지막 남은 쌀 한 줌으로 밥을 해보니 냄비에 밥이 한가득 찼다. 아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여보, 이 냄비 이상해요. 쌀 한 줌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뿐인가. 엽전 하나를 놓고 끓였더니 냄비 안에 엽전이 가득 찼다. 아내는 신이 나서 매일 엽전을 넣고 끓여서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아내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 아내는 이렇게 돈이 나온다면 금덩이를 넣으면 더 큰 금덩이가 나오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웃집에서 빌려온 금덩이를 냄비에 넣고 끓였다. 그러자 냄비가 뜨겁게 달아오르더니 펑 하고 터지고 말았다. 하지만 냄비가 사라진 후에도 선비는 여전히 공부에 열중했고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까지 올라갔다. 아내는 냄비 없이도 열심히 일하며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마침내 두 사람은 진짜 보물은 이상한 냄비가 아니라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자기 꾀에 빠진 남자. 어느 날 욕심 많은 비단장수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저만치 농부가 보였다. 이 욕심 많은 남자는 그날 비단을 하나도 못 팔아 속상하던 차에 앞에 가는 농부를 보자 얻어낼 만한 게 있을까 잔머리를 굴려보았다. 그리고는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해 농부를 따라잡았다. 농부에게 다가간 비단장수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시오. 이렇게 동행하는 분을 만나니 반갑소. 서로 얘기라도 나누면서 가면 지루하지 않고 좋을 것 같군요. 반갑소. 그런데 당신 같은 장사꾼들은 가축이나 농사에 관한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텐데요. 비단장수는 어리숙해 보이는 농부를 바라보다가 이런 제안을 했다. 아, 그럼 우리 내기를 하면 어떻겠소? 가장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상대방 얘기에 먼저 의문을 던지는 사람이 열량을 냅시다. 좋은 생각이요. 그렇게 합시다. 농부는 그 제안에 동의하고 비단장수에게 먼저 얘기를 해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속으로 비단장수의 얘기가 아무리 터무니없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비단장수가 헛기침을 한두 번 하더니 먼저 얘기를 시작했다. 어느 날 비단을 가득 실은 마차 행렬을 만났어요.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비단장수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더군요. 200마리나 되는 말들이 코와 꼬리를 서로 묶어 줄지어가는데 거의 20리 정도는 되더군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나도 전에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와 맨 앞에 있는 말을 덮쳐서 공중으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말들은 서로 묶여 있어서 나머지 199마리의 말이 줄지어 올라가더군요.
놀랍군요. 그런데 그 독수리가 왜 그렇게 많은 말을 끌고 올라갔는지 궁금하군요. 아, 그건 독수리 둥지에 있는 새끼들을 돌보게 하려고 데려가는 겁니다. 새끼들이 200마리도 넘게 모여 있거든요. 못 믿겠나요? 아니요. 농부가 힘주어 말했다. 그런데 우연히 이웃마을에 사는 부유한 장사꾼의 딸이 앞마당에 앉아 있었고 하녀가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죠. 하녀가 빗을 3개 당기다 보니 딸이 머리를 들었는데 독수리가 말을 물고 날아가는 걸 보게 되었죠. 하필이면 그때 말들이 발길질을 하자 독수리가 말들을 놓쳐버렸는데 200마리의 말들이 장사꾼의 앞마당으로 떨어지면서 그만 딸의 왼쪽 눈으로 모두 들어가 버렸죠. 오, 가엾은 아가씨, 눈에 그 커다란 말들이 들어가서 얼마나 아팠을까? 농부는 비단장수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호들갑을 떨어댔다. 그런데 딸이 머리를 흔들며 일어서서 손으로 눈을 때렸어요. 이런, 눈에 뭔가가 들어갔어. 마구 찌르네. 딸이 소리쳤죠. 당연히 눈이 쑤시겠죠. 그 가엾은 아가씨는 어떻게 되었죠? 딸이 소리치자 하녀가 아가씨의 눈을 들여다보며 눈썹을 당기자 말 한 마리가 나왔죠. 하녀는 앞치마 주머니에 그 말을 집어넣고는 자기 머릿수건 끄트머리를 꼬아서 딸의 눈에서 나머지 199마리를 끄집어내서 주머니에 마구 집어넣었죠. 여기서 비단장수는 호흡을 한번 가다듬으며 이야기를 멈췄다. 그러자 농부가 천천히 그를 보면서 말했다. 그래서요? 여기가 끝입니다. 이 얘기가 어떤가요? 멋진 이야기군요. 정말 그럴듯해요. 비단장수는 자신의 이야기에 농부의 반응이 영 시원찮은 걸 보고는 풀이 죽은 모습으로 농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조급해하며 농부에게 재촉했다. 이젠 당신 차례군요. 당신 얘기를 빨리 듣고 싶군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농부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아버지는 아주 부유한 지주였죠. 그 마을의 땅이 대부분 아버지 소유였어요. 그리고 암소 20마리와 황소 22마리, 염소는 셀 수 없이 많았죠. 그리고 말도 여러 마리 있었는데 그중 가장 아끼신 것은 앞말이었어요. 품종이 좋은 앞말. 정말 멋진 앞말이었죠. 네, 그랬군요. 어서 계속하세요. 계속 하는 중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말에 낡은 한 장을 얹고 그 말을 타고 장에 다녀오셨는데 집에 와서 보니 말등에 손바닥만한 상처가 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은요? 비단장수가 초조해하며 물었다. 그날은 바람이 많이 불어 흙먼지가 가득했죠. 가엾은 그 말의 상처에도 흙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아 있었죠. 그런데 그 먼지에 보리나달이 몇 개 섞여 있었어요. 상처에 쌓인 먼지와 습기 덕분에 보리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보리는 자랄 만한 조건만 되면 그렇게 되겠죠? 비단장수가 침을 꼴깍 삼키며 말했다. 그래요. 말등에서 자란 보리의 양이 얼마나 많던지 남자 20명이 모여서 수확을 했죠. 당연히 추수를 하려면 사람들의 일손을 빌려야겠죠? 비단장수는 초조해하며 맞장구를 쳤다. 그래서 말의 등에 난 상처에서 엄청난 양의 보리를 거두었죠. 대단한 수확을 하셨군요. 농부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가끔은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말에서 수확한 보리를 빌려갔죠. 소문을 듣고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바로 당신 아버지였어요. 건강이 나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 불쌍한 당신 아버지가 제 아버지에게 와서 두 손을 정중하게 모으며 말했죠. 비단장수는 매서운 눈길을 던졌으나
입술을 깨물며 침착함을 되찾았다. 일주일 동안 음식이라고는 입에 대지 못했답니다. 제 자식들도 먹을 것이 없어 쫄쫄 굶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르신, 보리 5말만 빌려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제 아버지는 그럽시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형편 되실 때 갚으시오. 하고 말씀하셨죠. 그래서요? 비단장수가 화가 나서 물었다. 그래서 당신 아버지는 보리를 가지고 갔죠. 그런데 아직 갚지 않아서 지금까지 빚으로 남아있어요. 가끔 그 일로 소송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답니다. 비단장수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눈을 위아래로 굴리며 빠르게 계산을 하느라 입술을 움직였다. 뭐 잘못되었습니까? 제게 돈을 주시던가 아니면 최소한 빌려간 보리라도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리값이 더 싸겠군. 보리값을 내죠. 비단장수가 절망하며 말했다. 만약에 의문을 제기하면 농부에게 열량을 주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욕심 많은 비단장수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빌리지도 않은 보리값을 내게 되었다. 사랑은 구름에 달 가듯이. 경기도 이천에 사는 이초씨와 박진사는 어릴 때부터 둘도 없는 단짝 친구였다. 어려서부터 같은 마을에 자라 글 공부도 같이 했다. 두 사람은 장가를 간 뒤에도 자주 어울렸다. 그 바람에 아내들은 물론이고 자식들까지도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다. 이초 씨는 국선이란 아들이 있었고 박진사는 채령이란 딸을 두었다. 국선과 채령은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다시피 했다. 그렇게 허물없는 오빠 동생으로 지냈지만 언제부턴가 서로를 이성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초 씨와 박진사 두 사람은 만나면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여보게 사돈, 우리 며느리 언제 보내려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초 씨와 박진사는 사돈 약조를 맺었다. 조금만 기다리게. 우물가에서 숭늉 달라겠네 그려. 그럴 때면 듣고 있던 국선과 채령의 얼굴이 빨개지곤 했다. 그런데 박진사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젊은 시절 모임에 가담하여 통문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뒤늦게 문제가 된 것이다. 즉시 태영과 더불어 경상도 땅으로 귀향을 가게 되고 말았다. 가진 재산을 정리해서 벌금을 내고 간신히 태영은 면했지만 끝내 귀향을 가는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그 소식을 들은 이초 씨는 생각했다. 박진사의 입장이 딱하지만 괜히 끼어들었다간 나까지 오해받을 수 있어. 그리고는 박진사의 일에 무관심했다. 그렇게 박진사는 경상도 땅으로 귀향을 떠났다. 박진사 아내와 채령은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었다. 이초 씨의 도움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모녀는 주변의 소문과 눈총 때문에 고향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채령아, 큰이모 사는 근처로 가자꾸나. 설마 산입에 거미줄 치겠느냐. 모녀는 남은 폐물과 살림 몇 가지를 챙겨서 길을 떠났다. 이초 씨는 박진사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다. 거참 어쩌다 이런 일이. 하지만 내가 나설 수는 없지 않은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러던 중 아들 국선의 혼담이 들어왔다. 평소 국선을 눈여겨보던 이웃마을 최부잣집 둘째 딸이었다. 아버님, 채령이는 어떻게 하고요? 이제 그만 있거라. 너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국선은 채령이 떠난 후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했다. 수소문 끝에 국선은 채령이 큰 이모 댁 근처로 이사간 걸 알았다. 국선은 몇 번 만나본 적이 있는 큰 이모를 찾아가 채령이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안 된다네. 이제 채령이 있고 잘 살도록 하게. 채령이도 마음 잡고 살려고 하는데 더 큰 상처를 줄 수는 없어. 큰 이모의 말이 맞았다. 국선의 집에서는 채령이를 며느리로 맞이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으니까. 국선도 자신의 처지를 알기에 채령이 찾기를 포기하고 부모님 뜻을 따라야 했다. 국선은 그렇게 최부자의 둘째 딸을 아내로 맞았다. 한편 채령모녀는 궁여지책으로 힘들게 국밥집을 열었다. 경상도 땅으로 귀양간 아버지의 뒷바라지를 위해서라도 채령모녀는 팔을 걷어붙여야 했다. 모녀의 국밥집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맛있다고 소문이 났다. 손님으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여가까지 차려 나날이 번창하기에 이르렀다. 박진사도 귀양에서 풀려나 가족에게 돌아가기만을 학수고대했다. 어느 날이었다. 모녀의 여각의 여정을 푼 남자가 낯이 익었다. 이초 씨의 아들 국선이었다. 고생을 많이 한 듯 몇 년 만에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 채령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국선을 만나 놀란 듯 했다. 이렇게 만나게 되니 정말 반가워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채령이 담담하게 물었다. 하지만 국선의 입에선 뜻밖의 말이 나왔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장세에 손을 댔다가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 그 바람에 아내마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내가 너에게 큰 죄를 지어 벌을 받은 것 같구나. 그러면서 국선은 끝까지 채령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했다며 사과했다. 그렇게 두 남녀는 이별의 아픔을 견디다가 운명처럼 다시 만났다. 며칠 후 채령은 국선에게 말했다. 오라버니, 여기서 우리를 도와주면 어때요? 여자들 뿐이라서 남자가 있으면 든든하기도 하고. 그 말을 들은 국선은 흔쾌히 승낙했다. 마치 사죄라도 하려는 듯 국선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구름에 달가듯이 시간이 흘러갔다. 그리고 마침내 채령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 아버지 박진사가 유배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다. 귀양에서 돌아온 박진사가 이초 씨를 찾았다. 잘 있었나? 날 용서해 주게. 내가 무슨 낯으로 자네를 보겠는가? 아니네. 자네를 이해하네. 나라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들은 손을 잡고 서로 화해했다. 그런데 예전의 아이들에 관한 약조는 아직도 유효한 건가? 박진사가 껄껄 웃으며 이초 씨에게 물었다. 하지만 국선이는 알고 있네. 내가 이렇게 되지만 않았다면 우린 벌써 사돈이 되었을 거 아닌가? 그렇게 이초 씨와 박진사는 다시 만났다. 아니, 국선과 채령은 끊어진 줄 알았던 인연을 다시 이어가게 되었다. 구름에 달가듯이 말이다. 과부 서산댁과 노총각 진수. 어머님이 빨리 쾌차하셔야 할 텐데. 진수의 근심 어린 얼굴을 바라보며 친구가 말했다. 장돌뱅이로 전국 각지를 떠돌던 노총각 진수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어머니가 몸져 누운 지 1년이 넘었지만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보찜을 지고 장사를 하던 진수는 어머니 수발 때문에 며칠씩 집을 비울 수 없게 되자 농사일을 거두는 일꾼이 되었다. 나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얼른 일어나세요. 진수는 어머니에게 좋다는 약을 백방으로 구해 다 써봤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었다. 벌써 어머니에게 들어간 돈이 얼마인가? 장가 가려고 모아둔 미천을 어머니 약값으로 다 써버리고 사는 집마저 저당 잡혀 비워야만 했다.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 궁리를 하던 진수에게 친구가 입을 열었다. 이복의 진수, 윗마을 과부집에서 머슴을 구한다는데 자네 가볼 텐가? 글쎄, 내가 그 집 머슴으로 가면 어머니는 어떻게 한다냐? 걱정 말게. 자네가 온다면 문간방을 내주기로 했다네. 총각이 과부집에 들어가 머슴살이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리기는 하네. 이 사람 보게. 자네가 지금 찬밥 떠문 밥 가릴 땐가?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었구먼. 그러긴 하지만 여인네 혼자 사는 집에 내가 들어가도 괜찮은지 조심스러워서 하는 말이지. 우리 마누라하고 그 집 과부하고 벌써 얘기 다 끝내놨어. 아, 그래. 그렇다면 걱정하지 말라니까. 자네 혼자 들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모시고 온다니까 흔쾌히 승낙했어. 집주인 서산댁도 혼자 사는 집에 혈기왕성한 남자를 들이는 게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니었지만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터라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진수는 문간방에서 어머니를 돌보며 머슴일을 시작했다. 어머니가 계시니 세경은 반만 주십시오.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계시니 저도 좋아요. 착실하고 반듯한 진수가 집안일을 봐주니 서산댁은 든든했다. 집안에 남자가 있으니 밤마다 찾아오는 두려움도 사라지고 말하지 않아도 집안일을 알아서 척척 해주었다. 가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문간방에서 새어나오는 노모의 신음과 진수의 목소리가 들릴 때면 서산댁은 자기도 모르게 귀를 곤두세우곤 했다. 아주머니, 죽 좀 드세요. 그리고 방에만 있지 말고 마루에 나와 바람 좀 쐬다가 들어가세요. 서산댁은 언제부턴가 어머니를 챙기기 시작했다. 벌써 다 끝났어요? 좀 쉬엄쉬엄 하세요. 진수가 알아서 척척 해내는 바람에 서산댁은 집안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어느덧 머슴과 주인이 아니라 한 식구 같은 사이가 되었다. 방으로 옮겨야겠어요. 건넌방을 치워놨는데 이리로 오세요. 서산댁은 어머니를 부축해서 생활하기에 더 나은 방으로 옮겨드렸다. 진수가 일하고 들어와 삽과 곡괭이를 정리하고 문간방을 보니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진수가 놀라 어머니를 부르자 서산댁이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지내시기 편하게 방 좀 옮겨드렸어요. 고맙군요. 진수가 고개를 숙이고 간신히 대답했다. 수줍어하는 진수의 모습을 보자 서산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서산댁은 진수를, 진수는 서산댁을 가슴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서로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정신을 차린 진수는 얼굴을 붉히며 어머니 방으로 뛰어갔다. 노모를 돌보는 서산댁의 따뜻한 마음이 진수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다. 아니, 노모를 돌보는 진수의 따뜻한 마음이 청상 과부의 마음을 훔쳤다고 해도 될 것이다. 그들은 어머니로 인해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오랜 병마에 장사 없다고 진수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머슴으로 온 지 1년 만에 노무가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진수는 지난 시간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갔다. 병 간호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곁에 있어 주기만을 바란 착한 아들이었다. 하지만 당장 어머니를 모실 묘자리가 걱정이었다. 저희 뒷산에 모시도록 하세요. 서산댁이 자리를 선뜻 내주었다. 진수가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자 서산댁이 말했다. 그동안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머슴살이를 한 줄 압니다. 머슴살이를 할 뿐이 아니니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지요. 장사미천도 없을 뿐더러 제가 없으면 다시 혼자 몸이 되실 텐데 그럴 순 없습니다. 장사미천은 제가 대드릴 테니 이곳에서 저와 함께 살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부의 연을 맺었다. 진수는 저작거리에 가게를 내고 전국을 다니며 좋은 물건을 떼어와서 가게에서 팔았다. 물론 가게엔 서산댁이 나와 있었다. 진수가 떼온 물건을 장사 수완을 발휘해 파는 건 서산댁의 몫이었다. 그렇게 몇 년 만에 부부는 큰 돈을 벌었고 슬아의 예쁜 아이들을 낳았다. 진수는 힘들 때 자신을 도와준 서산댁을 마님처럼 떠받들며 행복하게 살았다. 처녀가 아이를 뵌 사연. 왜 이러는 거요? 난 아무 잘못이 없어. 아버지! 아버지! 어느 날 밤 나졸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배씨를 잡아갔다. 딸은 울면서 아버지를 불렀고 아내는 땅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배씨는 화순 관아에 아전으로 있었다. 물려받은 재산도 있어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아전으로 일하며 주변의 평판도 좋았다. 하지만 시기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인지라 억울한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히게 되고 만 것이다. 배씨는 슬아에 아들은 없고 딸 하나를 얻어 정성을 다해 애지중지 키우며 딸이 자라는 것에 낙을 삼았다. 그러나 딸이 20살이 되어 혼처를 물색하던 중에 배씨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딸과 아내는 날마다 눈물과 걱정으로 지냈다. 얘야,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어머니, 아버님이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금방 풀려날 거예요. 효심이 지극한 딸은 슬퍼하는 어머니를 위로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샘에 가서 신선한 물을 길어와 아버지에게 미음을 쏘어 가져다 드렸다. 매일 오지 않아도 된단다. 아니에요, 아버지. 금방 나오게 되실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나 시간은 흘러 어느덧 겨울 한기가 살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날도 손을 비비며 딸은 샘에 물을 떠러 나갔다. 불그레 동쪽 하늘이 물들기 시작하더니 붉은 해가 솟아오르고 주위는 죽은 듯 고요할 따름이었다. 그런데 물 위에 무언가 둥둥 떠 있는 게 아닌가. 어머, 저게 뭐지? 자세히 보니 물 위에 참외가 둥둥 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겨울에 웬 참외일까? 딸은 물 위에 떠 있는 참외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건져 올렸다. 건져내보니 싱싱한 상태였다. 신기한 듯 요리조리 한참 보고 있다 보니 상큼한 향기가 식욕을 자극했다. 딸은 갑자기 참외가 먹고 싶어 무심결에 참외를 한 입 베어 먹고 말았다. 그렇게 한 입 한 입 먹다 보니 마침내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참외 한 개를 다 먹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참외를 먹고 난 뒤 얼마 후부터 배가 살살 아프더니 날이 갈수록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게 아닌가. 딸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며 근심 속에서 나날을 보냈지만 부끄러워서 누구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딸은 불러오는 무심한 배를 쓰다듬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배는 더 불러오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딸의 배를 보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너 어떻게 된 거냐? 배가 왜 그렇게 불러오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아무 일 없었어요. 딸은 얼굴을 숙인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어디가 아픈 모양이구나, 얘야. 이 어미한테 솔직히 말해보거라. 저 어머니, 저에게 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대체 누구애란 말이냐? 딸은 샘에서 참외를 건져 먹은 후 이런 일이 생겼다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딸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딸에게 당부했다. 해괴한 일도 다 있구나. 남의 이목도 있으니 이제부터는 집안에만 있도록 하거라. 배 씨는 언제부턴가 딸이 오게 찾아오지 않자 무슨 일이 있는지 몹시 궁금해하고 있었다. 마침내 누명이 풀려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배 씨는 딸아이의 배가 남산만하게 부른 걸 보고는 깜짝 놀라 노발대발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압이 없는 동안 몸을 함부로 놀리다니.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딸은 그간에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앞으로 몸조심하거라. 아버지도 정말 해괴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딸의 말을 믿고는 더는 다그치지 않았다. 마침내 아이가 태어나자 배씨 부부는 남의 이목이 두려워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아기를 멀리 떨어진 숲속 큰 나무 아래에 버리고 돌아왔다. 하지만 딸은 밤낮 울기만 했다. 어머니도 마음이 좋지 않아 이튿날 밤에 등불을 들고 가보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아기는 한 마리의 학이 날개 속에 품고 있었으며 이후에도 학들이 아이를 먹이고 보살펴주고 있었다. 배씨 부부는 그 아이가 비범한 아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데려와 기르기로 했다. 그리고 딸의 장래를 생각해서 어디 갔다 오는 길에 버려진 아이를 데리고 온 것처럼 꾸몄다. 우리에게 아들이 없으니 아들로 호적에 올립시다. 그렇게 아이는 배씨 부부의 늦둥이로 자라났다. 그런데 아이가 3살 무렵 문 앞에 시주를 하러 온 스님의 눈에 아이가 띄었다. 비범한 아이인데 애석한 일이로다. 무슨 말씀인지 자세히 들려주시죠. 이 아이는 속세에서 살면 단명해서 15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속세를 벗어나 나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면 제가 데려다가 수양을 쌓게 하고 공부를 가르치고 후일 잘 되게 하겠습니다. 배씨와 가족들은 오랜 고뇌 끝에 아이를 불교에 귀의시켰다. 집에 찾아온 그 스님은 당시 유명한 대사인 보주국사였다. 아이는 워낙 총명해 학식이 날로 넓어지고 보조국사가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따랐다. 그 아이는 해심이라는 법명을 받고 보조국사의 뒤를 이어 조계종을 이끈 유명한 진각국사인 것이다. 어머니 오해로 바뀐 신랑감. 강원도 어촌 마을에 한 어부가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홍기가 찬 딸이 있었는데 아직 출가하지 못하고 있었다. 딸이 시집을 가지 않은 건 인물이 못나서도 마음씨가 나빠서도 아니었다. 남자 보는 눈이 하늘같이 높아 웬만한 남자는 거들떠보지 않기 때문이었다. 하루는 이웃집 할멈이 중매를 서겠다고 나섰다. 은선이 신랑감으로 건넌마을 대장간집 큰아들 길수가 어떻소? 할멈이 말하는 총각은 은선이도 잘 아는 신랑감이었다. 뽀얀 얼굴에 생김새가 계집아이처럼 오밀조밀하니 은선의 마음에 들 리가 없었다. 은선은 이번 혼담도 마음에 들지 않자 바닷가로 나가 생각에 잠겼다. 내 남편은 이 해당화처럼 멋진 분일 거야. 분명 어딘가에 있겠지. 마음이 심란해서 바닷가를 거닐다가 해당화가 곱게 피어있는 것을 보고 중얼거렸다. 그러다 선장가에 이르게 된 은서는 아버지와 젊은 목수가 함께 배를 고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어떻습니까, 어르신? 이만하면 튼튼하게 잘 고쳤지요? 자네 솜씨가 보통이 아니군. 어디서 이런 기술을 배웠나?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떠돌아다니면서 배운 거라 별거 아닙니다. 어디 솜씨라고 할 거야 있습니까? 젊은 사람이 배 고치는 솜씨만 대단한 게 아니라 마음씨도 겸손하군. 부끄럽습니다. 너무 칭찬하지 마십시오. 이러다가 배 고친 싹도 받지 못하겠습니다. 예끼 이 사람. 그런데 장가는 갔는가? 웬걸요? 누가 떠돌아다니는 저에게 딸을 맡기겠습니까? 어디 마땅한 자리가 있으면 장가갈 생각은 있나? 그럼요. 따님이라도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가까이서 그 말을 엿듣고는 은선의 얼굴이 발그레해졌다. 쾌활한 웃음과 매력적인 눈빛을 가진 목수의 모습에 공연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달아올랐다. 젊은이의 늠름한 모습은 은선의 가슴을 휘어잡고도 남음이 있었다. 왜 아버진 저런 신랑감을 옆에다 놓고 못난이들만 고르는 거야? 은선은 가늘게 한숨을 내쉬고 청년 목수를 다시 훔쳐보았다. 아무리 봐도 훌륭한 남편감이었다. 떡 벌어진 어깨가 만경창파를 떠올리게 했다. 저런 가슴에 한 번만이라도 팍 안겨봤으면. 이성을 그리면서도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어서 신랑감을 만나지 못한 처녀가 비로소 마음에 드는 총각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은서는 총각 목수에게 주체할 수 없는 사모의 정을 느꼈다. 그날부터 은서는 변해갔다.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올랐고 몸치장이 유난히 화려해졌다. 저희가 갑자기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 매파가 다녀간 뒤로 애가 달라진 걸 보니 길수한테 단단히 홀린 모양이에요. 나도 이상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지. 길수 총각한테 마음을 두다니 그런 줄도 모르고. 은선의 부모는 은선이 변한 게 길수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서로 좋아하는 눈치니 서둘러 혼례를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길수 총각이라면 은선이 짝으로 손색 없다고 생각해요.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도 맞장구를 쳤다. 요새 배를 고치는 목수가 쓸만해서 됨됨이도 더 알아볼 겸 은선이 의중도 떠볼 겸 해서 일이 끝날 때까지 붙잡고 있던 참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내일 보내고 길수와 빨리 혼례를 치러야겠구먼. 부모는 은선을 시집 보내기로 작정하고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는 은선을 불렀다. 얘야, 이리 좀 오너라. 네 마음도 대충 짐작하겠으니 곧 혼례를 치르도록 하자. 사람은 고르려면 한이 없느니라. 마음씨 좋고 부지런하고 손재주도 있으니 더 좋을 수 있겠느냐. 은서는 며칠 전 낮에 선창에서 들은 말이 있는지라
총각 목수와의 혼담인 줄 알고 부끄러워하며 아이 몰라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게 아닌가. 오냐. 그럼 내일이라도 서둘러 퇴기를 해야겠구나. 부모와 딸의 생각이 서로 엇갈렸지만 어쩌다 그 마음이 한 마음인 줄 착각을 한 것이다. 은서는 실없이 웃음을 터뜨리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 얘기 그렇게 좋은 걸 왜 진작 말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듯 하기만 했는고. 은선의 어머니는 남의 속도 모르고 혼자서 혀를 찼다. 남이 보면 흉볼라. 꼭 실성한 사람 같구나. 은선이 좋아서 흥흥거리는 걸 바라보면서 부모도 덩달아 가슴이 뿌듯해졌다. 오래간만에 은선의 집엔 웃음꽃이 한박 피었다. 은선은 제 방에 들어가 혼수로 장만해 놓은 버선이며 치마 저고리를 꺼내놓고 만지작거렸다. 밤이 지나고 어느덧 동이 터왔다. 은선은 한잠도 자지 않았지만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다. 그날부로 총각 목수는 어디론지 떠나갔다. 중매쟁이가 들락거리고 서로 날짜를 잡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혼인 날짜까지 잡았는데 신랑이 총각 목수가 아닌 길수인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으니 말이다. 순식간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은서는 울면서 말했다. 어머니, 제가 좋아했던 사람은 길수가 아니고 아버지와 일하는 목수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쩌면 좋으냐. 우린 내가 길수를 좋아하는 줄 알고 날짜까지 잡았는데 어머니, 저 길수한테는 절대 시집가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혼례 준비를 하던 부모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 그리고 당장 매파를 불러 혼담을 취소하겠다고 하며 딸을 안심시켰다. 그런데 이번엔 매파가 펄쩍 뛰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오? 이 근방에 길수만한 총각이 어디 있다고 그러시오? 흠잡을 데가 어디 있단가요? 사실 그랬다. 길수는 성격이 온순하고 아버지가 하는 대장간을 돕고 있었고 부모도 동네에서 평판이 좋았다. 대장간 집에선 아들 장가 드린다고 떠들썩하던데 지금 혼례를 파투내면 어찌하겠소? 사흘간 말미를 드릴 테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소. 분명히 잘했다고 생각할 거요. 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은선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휴, 은선아, 이 혼례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구나. 길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 딸을 시집 보내려는 어머니의 마음도 착잡했다. 속이 상한 은선은 시집간 친구 영실을 찾아갔다. 영실은 은선의 단짝 친구로 얼마 전 건넌 마을로 시집 갔다. 길수에 관해서 묻자 영실이는 눈을 크게 뜨고 대답했다. 그 총각 신랑감으로 최고요. 성격도 순하고 듬직하지 않니? 생김새도 그만하면 괜찮지. 이 근방에 그런 신랑감도 없어. 너 길수하고 결혼하면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난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 어쩌면 좋니? 은서는 속상한 마음을 친구에게 털어놓고 오후가 되어 발걸음을 돌렸다. 그런데 은선이 친구 집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소낙비가 내리는 것이었다. 순식간에 비에 흠뻑 젖은 은선은 몸을 벌벌 떨면서 마을을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저 앞에 그렇게도 싫어하던 길수가 걸어오는 게 보였다. 은선이 발걸음을 멈추고 주춤거리고 있는데 은선을 알아본 길수가 비에 젖은 은선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게 아닌가. 어쩐 일인데 비를 홀딱 맞고 있는가요? 그러다 곧불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은선은 부끄러워하며 모기만한 소리로 대답했다. 친구네 왔다가 집에 가는 길에 비가 와서.
그러자 길수는 저만치 앞에 있는 집을 가리키며 말했다. 안 되겠어요. 우리 집에 가서 비가 그치면 가세요. 어서 가요. 길수의 따뜻한 말에 은선은 얼떨결에 따라갔다. 은선의 모습을 보고 뛰어나온 길수의 어머니가 은선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그날 이후 은선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다. 듬직하고 따뜻한 길수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고 마음속 깊이 길수에 대한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 마음이 더 중요하지. 마을 사람들은 은선과 길수의 혼례날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칼과 도둑들. 언제적 일인지 모를 정도로 아득히 먼 이야기다. 깊은 숲속에 가난한 농부 부부가 아들과 살고 있었다. 그 무렵 나라가 매우 어지러웠다. 나라 안에는 도둑이 들끓어 착한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매우 어려웠다. 사람들이 입는 옷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속옷에 달린 단추 한 개까지도 도둑 맞을 정도로 도둑들이 극성을 피웠다. 이런 이유로 이야기의 주인공인 칼 소년도 속옷 한 벌 입어보지 못한 채 자라났다. 칼은 청년이 되자 결심하고 물건을 찾아오기로 했다. 내가 그 나쁜 도둑놈들을 쫓아가서 빼앗긴 물건들을 모두 찾아와서 물건의 주인들에게 나누어 주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칼, 내가 그 엄청난 일을 정말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니? 말도 안 돼. 도리어 도둑한테 잡혀서 죽음을 당할 테니 아예 그런 생각이랑 하지 마라.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면서 말렸지만 칼의 굳은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다. 마침내 칼은 집을 떠났다. 벌거숭이 몸을 드러내고 다 떨어져 밑창도 없는 구두를 신고 나섰다. 칼은 계속 걸었다. 나흘째 되던 날은 심한 폭풍우가 휘몰아쳐 왔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진눈깨비가 마구 내렸다. 너무나 심한 폭풍우라 눈을 제대로 뜨고 있을 수도 없었다. 한 치 앞도 잘 보이지 않는 길을 칼은 비틀비틀 걸어갔다. 빗속을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멀리 희미한 불빛이 하나 보였다. 칼은 그 불빛을 향해서 부지런히 걸었다. 바람이 심하기 때문에 몸이 점점 앞으로 구부러져 마침내 등을 새우처럼 둥글게 하고 걸었다. 칼은 그럭저럭 불이 비치고 있는 데까지 다가갔다. 그 집은 칼의 생각보다는 훨씬 크고 멋있는 집이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벽난로에서 장작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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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칼은 대문을 세게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흠뻑 젖은 몸을 흔들어 물방울을 털었다. 방을 둘러보니 벽에는 칼, 도끼 등 여러 가지 무기들이 질비하게 걸려 있으면서 마룻바닥에는 큰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속에는 돈이 가득 들어 있었다. 이곳이 바로 도둑의 소굴인가 보다. 칼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 집에는 하얀 앞치마를 입은 할머니 한 사람뿐 아무도 없었다. 할머니는 백조 털로 만든 칫솔로 돈을 한 장 한 장 닦고 있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하룻밤만 저를 재워주실 수 없을까요? 폭풍우가 너무 심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칼은 공손히 부탁하였다. 그렇지만 얘야, 너를 이 집에서 재워줄 수 없단다. 그 이유는 밖에 눈보라보다 이 집 안이 몇 배나 더 무섭기 때문이야. 할머니는 타이르듯 이렇게 대답했다. 왜요, 할머니?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도둑놈들이란다. 모두 다 나쁜 사람들이야. 나도 오래전 겨우 걸음마를 하던 그때 이놈들한테 붙잡혀 왔단다. 이 할멈은 지금까지 쭉 그놈들의 밥을 해주고 이렇게 돈을 닦아주고 하면서 사는 거야. 너도 이런 곳에서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혼날 테니 어서 돌아가도록 해라. 괜찮아요. 전 죽는 것은 조금도 무섭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칼은 옆방으로 들어갔다. 방에는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칼은 침대에서 도둑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후 도둑들이 말을 타고 돌아왔다. 돌아오자마자 누가 와 있느냐고 물었다. 그 자식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 같던가? 도둑 중에 하나가 물었다. 가지고 있기는 거지나 매한 가지던데 속옷 하나도 입지 못하고 있던 걸. 이 말을 듣자 도둑들은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러면 이 집에서 태어난 거와 같군. 다른 도둑이 이렇게 말했다. 도둑들은 칼을 당장에 죽여버릴 것인지 아니면 내일 아침까지 벽장 속에 가두어둘 것인지 하는 문제를 의논하기 시작했다. 칼은 상황을 알아차리고 지금이 바로 그 기회다 싶어 침대에서 내려와 도둑 앞에 나섰다. 부탁입니다. 저를 부하로 삼아 주십시오. 어릴 때부터 저의 꿈은 기운센 도둑이 되는 것이었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도둑들의 세계에선 들어오는 동지를 환영하거든. 하고 도둑들은 칼에게 한 가지 시험을 해보고 이 시험에 합격이 되면 그들 패거리에 넣어주기로 하였다. 그 시험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아주 좋은 소를 3마리 가진 농부가 살고 있는데 그 농부는 다음 날 그중 한 마리를 시장에 내다 팔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만일 칼이 그 소를 시장으로 팔러 가는 도중에 빼앗아 올 수만 있다면 그의 부탁을 한번 들어주겠다는 것이었다. 좋아요. 반드시 성공해 보이겠어요. 칼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달기 울자마자 칼은 일어나 일을 시작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가지고 간 건 은장식이 붙어있는 아주 귀여운 구두 한 짝뿐이었다. 이 구두는 도둑들의 집 방바닥에 굴러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온 것이다. 칼은 농부가 소를 끌고 지나가는 길까지 와서 그 구두를 길 한가운데 던져두고는 길가 큰 나무숲에 숨어 기다렸다. 이윽고 농부가 소를 끌고 왔다. 농부는 길 한가운데 굴러있는 구두를 발견했다. 참 이쁜 구두구나. 한 짝마저 있으면 우리 마누라한테 가져다 줄 텐데. 그러면 그 잔소리꾼도 오늘만은 나한테 다정한 말로 고맙다고 하겠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농부는 한숨 지었다. 이 농부의 부인은 워낙 무섭고 사나운 성미였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불평이 그리 많은지 항상 투덜거리거나 악을 쓰며 화를 잘 내는 여자였다. 그러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구두는 한 짝밖에 없었으니 말이다. 농부는 별 수 없이 구두를 그대로 길에 버려두고 걸었다. 농부의 모습이 사라지자마자 숲에서 나온 칼은 그 구두를 주워서 지름길로 달려갔다. 그러고는 농부를 앞질러 가서 구두를 또 길 가운데 던져두었다. 농부는 또 한 짝의 구두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자 몹시 약이 올랐다. 아까 그 구두를 주워올 걸 그랬구나. 다른 한 짝이 여기 떨어져 있는 줄 알았더라면. 속이상에 한참 서 있던 농부는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렇지, 저 나무에 소를 메어두고 아까 그 자리에 가서 구두를 주워오면 되겠다. 우리 마누라한테 선물로 줘야겠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잔소리꾼이라 해도 오늘만은 나한테 잘해주겠지?
농부는 소를 길가 나무에 메어두고 구두를 찾으러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 농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칼은 소를 끌고 도망쳤다. 한편 농부는 아무리 찾아도 구두가 보이지 않아 낙심하여 소를 메어둔 곳으로 돌아왔다. 돌아와 보니 이번에는 소가 없어졌다. 농부는 깜짝 놀라 고함을 쳤다.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면 좋담? 마누라가 이걸 알면 난 살아남지 못할 거다. 농부는 생각 끝에 이렇게 결심했다. 할 수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 마누라 몰래 소를 또 한 마리 끌고 와야겠다. 그래서 그놈을 시장에 끌고 가서 팔아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소를 도둑 맞은 것만은 숨겨야 해. 농부는 집으로 돌아가서 또 한 마리의 소를 끌고 왔다. 그런데 도둑들은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에 밝혀지고 말았다. 도둑들은 또 한 번 칼을 불러 명령했다. 네가 만일 그 소까지 훔쳐온다면 이번엔 틀림없이 우리 동지로 받아주겠다. 좋아요. 칼은 이번에도 승낙했다. 칼은 마구간에서 긴 새끼줄을 꺼내들고 농부가 오는 길목으로 급히 달려갔다. 그리고 길가 나뭇가지에 새끼줄을 걸고 거기에 매달려 있었다. 열을 세기도 전에 농부가 두 번째 소를 끌고 왔다. 물론 농부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칼을 발견했다. 아이고 가엾어라. 자네는 나보다 더 사나운 마누라하고 사는 모양이군. 이런 변을 당하고 있으니 말이야. 하지만 난 지금 갈 길이 급하여서 자네를 내려줄 틈이 없어. 그럼 몸조심하고 잘 있게. 농부는 이렇게 말하더니 칼을 그냥 두고 바삐 가버렸다. 농부의 모습이 사라지자 칼은 새끼줄을 풀고 살그머니 내려왔다. 그러고는 급히 지름길로 농부를 앞질러 가서 다시 나뭇가지에 새끼줄을 걸고 매달려 있었다. 소를 끌고 오던 농부는 깜짝 놀랐다. 아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구나. 틀림없이 도깨비 장난일 거야. 하지만 나는 갈 길이 바빠 신경 쓸 틈이 없단 말이야. 그럼 건강하게 잘 있어. 농부는 이렇게 말하더니 칼을 내려주지도 않고 또 지나갔다. 칼은 이번에도 먼저와 똑같은 방법을 되풀이했다. 정말 알 수 없는 일이구나. 또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있으니 말이야. 틀림없이 도깨비 장난이야. 3번씩이나 당하는 일이라서 농부는 조금 겁이 났다. 아무리 급해도 알아보고 가야겠다. 만일 먼저 두 사람이 그대로 매달려 있지 않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악마짓일 테니까. 농부는 소를 그 나무에 메었다. 그리고 눈을 접시처럼 크게 뜨고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던 먼저 사람들을 찾아보려고 지금 온 길을 되돌아갔다. 농부가 보이지 않게 되자 칼은 나무에서 내려와 소를 끌고 도망쳤다. 농부는 아무리 찾아도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자 하는 수 없이 소를 메어둔 나무 있는 데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게 또 어찌 된 일인가? 소는 없고 빈 나무만 서 있었다. 농부는 수십리 밖까지 들릴 정도로 고함을 지르며 울었다. 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소를 2마리나 잃어버렸으니 마누라가 이 일을 알면 나를 펄펄 끓는 솥에 집어넣어 죽여버릴 거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농부는 한동안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려고 궁리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또 한 번 집에 돌아가 남은 소를 끌고 오기로 작정했다. 그 소를 시장에 끌고 가서 비싸게 팔기만 하면 소를 잃어버린 것을 부인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농부는 집으로 돌아가 남은 한 마리 소마저 끌어냈다. 그러나 도둑들은 이번에도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었다. 그래서 또 칼을 불러 말했다. 만일 자네가 남은 3번째 소까지 훔쳐낼 수가 있다면 이번엔 우리들의 두목으로 삼아주마.
그까진 일은 누워서 떡 먹기지요. 카알은 또다시 소를 훔치러 나섰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맨손으로 갔다. 카알은 농부가 오는 길목 숲속에 숨어서 기다렸다. 멀리 농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자 카알은 큰 소리로 음매하고 서우는 흉내를 냈다. 이 소리를 듣자 농부는 아니, 저 소리는 잃어버린 우리 소의 울음소리가 아니냐. 아마 이 근처 어디에 있는 모양이구나. 어쩌면 두 마리 다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한 농부는 끌고 오던 세 번째 소를 나무에 메어두고 소를 찾으러 숲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런 곳에 소가 있을 리 없었다. 아무리 찾아도 없기에 농부는 그냥 돌아왔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세 번째 소조차 감쪽같이 보이지 않았다. 농부는 가슴이 터져나갈 듯이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그리고 부인의 얼굴을 보기가 무서워서 사흘 낮과 밤을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나흘째 되는 날 농부는 벌벌 떨면서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짐작했던 대로 화가 난 부인은 남편의 머리카락을 휘어잡고 한 오라기도 남김없이 모두 뽑아버렸다. 약속대로 카알은 도둑 두목이 되었다. 그러나 도둑들은 카알이 단 하루 사이에 두목이 된 것을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도둑들은 한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지냈다. 일주일이 지나자 카알은 무슨 생각이 났는지 부하 도둑들에게 자기의 고향집에 쳐들어가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일부러 먼 길을 골라 지도를 그려주었다. 도둑들이 떠나자 카알은 자기가 훔쳐온 소 3마리를 주인 농부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모두 마차에 싣고는 할머니와 함께 재빨리 고향으로 도망쳤다. 마을에 도착한 카알은 곧 사람들을 불러 모아 도둑들한테 빼앗아온 칼, 도끼 등을 나누어 주면서 말했다. 멀지 않아 그 나쁜 놈들이 쳐들어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도둑들을 뿌리채 뽑아버립시다. 사람들은 단단히 무장을 하고 도둑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기다렸다. 드디어 도둑들이 쳐들어오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고함을 지르면서 달려들어 힘껏 싸웠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도둑들이 죽었다. 겨우 몇 명 남은 도둑들은 넋을 잃고 멀리 도망쳤다. 카알은 나무 상자 속에 가득 들어있는 돈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남은 돈은 카알이 챙겼다. 부자가 된 카알은 행복하게 살았다. 3사람의 멍청이. 어느 농부에게 딸 3이 있었다. 큰딸은 신랑감이 정해져서 곧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신랑 될 사람이 찾아왔다. 어서 오게나. 어머니는 사위 될 사람을 반기며 둘째 딸에게 말했다. 차를 끓여야 하니 빨리 가서 물을 길어 오고 라. 하지만 물을 길러간 둘째 딸은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조바심이 나서 셋째 딸에게 말했다. 아니 어디서 꾸물거리게 이렇게 늦을까? 언니가 뭐하고 있는지 빨리 가봐라. 셋째 딸이 가보니 둘째 딸은 우물가에 멍청하게 앉아 있었다. 언니 뭐하는 거야? 엄마가 빨리 물 길러 오래. 동생 말을 들은 둘째 딸이 이렇게 대답했다. 나 지금 곰곰이 생각하는 중이야. 언니가 곧 결혼하지 않니? 그러면 얼마 안 있어 아기가 태어날 거 아니야. 그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생각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동생은 손뼉을 치며 말했다. 아, 정말 멋진 생각이야. 그거라면 내가 더 멋진 이름을 생각해낼 수 있을 거야. 동생도 둘째 딸과 같이 우물가에 주저앉았다. 이렇게 두 멍청이 딸은 시간이 지나도 돌아올 줄 몰랐다. 참다 못한 어머니가 직접 우물가로 갔다. 기가 막히는군. 너희 뭐하고 있는 거냐? 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야단쳤다. 그러자 두 딸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언니가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정말 훌륭한 생각이구나. 아기 이름이라면 그래도 내가 더 좋은 이름을 생각해내겠지. 그렇게 어머니도 딸들 옆에 앉아버렸다. 세 사람이 모두 돌아오지 않자 신랑을 대접하고 있던 큰딸은 몹시 궁금해서 우물가로 가보았다. 아니, 어쩌면 엄마까지도 그러고 계세요? 언제 손님한테 차를 대접할 작정이시죠? 정말 기가 막히는군요. 큰딸은 화를 내며 말했다. 그렇지만 얘야,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고 있지 않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자 큰딸도 금방 기뻐했다. 어머,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지 못했어요. 나도 같이 생각할래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한 신랑감은 우물까지 찾아갔다. 우물가에 멍청하게 앉아있는 네 사람을 보고서 말했다. 거기서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사실은 자네와 내 딸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고 다 같이 생각하는 중이라네. 어머니의 말을 들은 신랑은 너무나 어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시오. 당신들보다 더 바보스러운 사람 셋을 만나면 다시 돌아와서 당신 딸과 결혼하겠어요. 신랑은 여자들의 바보스러운 모습을 보고 결혼할 마음이 없어진 것이다. 젊은이가 한참 걸어가다 보니 어떤 집의 주인 여자가 대패로 마루를 열심히 깎고 있었다. 여보시오, 뭐라고 계십니까? 젊은이가 물었다. 햇빛이 들어올 길을 닦는 중이라오. 그러시다면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햇빛이 얼마든지 들어올 텐데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군요. 좋은 것 가르쳐줘서 고맙소. 주인 여자는 크게 기뻐하며 마루 깎는 일을 그만두고 문을 활짝 열었다. 눈부신 햇살이 방 가득히 비쳤다. 그곳에서 얼마 안 가서 농부가 소를 때리기도 하고 고삐를 당기며 지붕 위로 끌어올리려는 것을 보았다.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젊은이가 물었다. 별일 아닐세. 저 지붕 위에 돋아난 풀을 소에게 먹이려는 걸세. 그러시면 소를 지붕에 끌어올릴 게 아니라 아저씨가 올라가서 풀을 뜯어 소에게 먹이면 되잖아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을 알려줘. 고맙군. 소는 너무 무겁단 말이야. 농부는 기뻐하면서 공손히 절을 했다. 다시 한참 가니 어떤 남자가 나뭇가지에 널어놓은 바지를 입으려고 껑충 뛰었다가는 떨어지며 무척 애를 쓰고 있었다. 바지를 나뭇가지에서 걷어내린 다음에 입으면 되지 않소. 그거 옳은 말씀 미처 생각 못했구먼. 남자는 싱글거리며 말했다. 젊은이는 그 멍청한 아가씨가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와 큰딸을 아내로 삼았다. 그 세 딸보다 더 바보스러운 사람 셋을 만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